코스모스 갈세이건 우주의 바닷가에서 우주의 바다로 우주 코스모스란 과거, 현재, 미래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우주의 크기와 나이는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한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들은 우주와 지구에 대하여 놀랄만한 발견을 이룩했다. 인간은 원래 의문을 갖도록 되어 있으며 인간에게 있어 안다는 것은 기쁨이다. 우리들은 아침 햇살 속에 떠돌아다니는 먼지 같은 존재에 불과하나 우리들의 미래는 우주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아느냐에 달려 있다. 탐험에는 회의심과 상상력이 필요하다. 지구의 표면은 우주라고 하는 넓은 대양의 기슭이다. 그 바닷가에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배웠다. 우리들의 몸은 알고 있다. 우리가 그 태양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탐험을 시작하자. 우주는 대단히 크다. 지구상에서 사용하는 미터나 센티미터는 쓸모가 없다. 빛의 속도를 사용해서 거리를 측정한다. 빛은 1초 동안 30만 킬로미터를 나아간다.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거리이다. 빛이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 날아오는 데는 8분가량 걸린다. 빛이 1분간 날아가는 거리를 가령 1광분이라고 부른다면 태양으로부터 지구는 8광분이다. 빛이 1년간 날아가는 거리는 10조 킬로미터이다. 빛이 1년간 날아가는 거리를 길이를 재는 단위로 사용한다. 1광년이라 부른다. 지구는 하나의 장소이다. 오직 하나만의 장소는 아니다. 우주를 대표할 만한 장소도 아니다. 어느 행성도 별도 은하도 우주를 대표하지 않는다. 우주는 대부분 텅 빈 것이기 때문이다. 우주를 대표하는 장소는 차가운 진공 속에 있다. 만약 우리가 우주 속에 아무렇게나 내팽개져 있는 거라면 우리들이 행성 위에 또는 그 근처에 가 있게 될 확률은 1조를 1조 배하고 또 10억 배한 것 중의 하나보다도 더 작다. 은하와 은하 사이에 서서 바라보면 곱슬머리 같은 모양을 한 가느다란 빛이 무수히 보인다. 우주의 물결 위에 흩어진 거품 같다. 이것이 은하이다. 은하들 가운데는 외톨이 방랑자도 있지만 사회와 비슷한 집단을 이루고 있으며 뒤죽박죽 함께 모여서 우주 공간의 거대한 암흑 속을 표류해 간다. 지금 우리는 우주선을 타고 지구로부터 80억 광년가량 떨어진 은하 속에 있다. 여기는 지구로부터 우주 끝까지의 중간에 해당하는 장소이다. 은하는 가스와 먼지와 별들로 이루어져 있다. 몇십억, 몇천억 개나 되는 별이 있다. 그 별 하나하나가 어느 우주인에게는 태양일지도 모른다. 은하 속에는 별과 세계가 있고 생물이나 지적인 동물이 있을 것이다. 우주에는 1천억 개 정도의 은하가 있고 각각의 은하에는 1천억 개 정도의 별이 있다. 그리고 모든 은하 속에는 그 별과 같은 수의 행성도 있을 것이다. 이같이 거대한 수를 생각하면 흔히 있는 별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 태양만이 사람이 사는 행성을 지니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고독한 지구. 우리들은 지금 지구의 천문학자들이 국부은하군, 로컬 그룹 오브 갤럭시스라고 부르는 곳에 접근해 가고 있다. 그것은 성글고 희미하며 조용한 은하단이다. 그 안에 M31이라고 하는 은하가 있다. 지구에서 보면 안드로메다 좌에 있다. 다른 소용돌이형 은하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별과 가스와 먼지의 풍차이다. M31은 두 개의 작은 은하를 거느리고 있는데 그들은 작은 따분형의 은하이며
인력에 의해 M31에 묶여져 있다. M31의 저쪽에는 또 하나의 아주 많은 닮은 은하가 있다. 그것은 우리들의 은하계로서 그 소용돌이는 2억 5천만 년 전에 한 번꼴로 회전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지구로부터 4만 광년 되는 곳까지 와서 은하계의 중심을 향해 내려가고 있다. 만일 지구를 발견하고 싶으면 우리는 은하계의 아득히 먼 끝쪽의 방향을 바꾸어야 끝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 지구는 거대한 소용돌이 모양의 어깨 끝쪽에 있다. 소용돌이형 은하의 어깨와 어깨 사이를 날고 있으면 많은 별이 흘러 지나간다. 그것은 아름다운 광경이다. 몇몇 현성은 서로 너무 접근하여 부딪히고 있으며 별 속의 물질이 상호 교류하고 있다. 초신성 슈퍼노바라고 불리는 몇 개의 별은 은하계 전체와 맞먹을 정도로 밝다. 그러나 불과 몇 킬로만 떨어져도 보이지 않게 되는 블랙홀도 있다. 대개의 별은 언제나 같은 밝기로 빛나나 불안정하게 반짝이는 별이나 깜빡거리는 별도 있다. 많은 별은 주로 가시광선과 적외선을 바라고 있으나 X선이나 전파를 바라는 별도 있다. 푸른색 별은 뜨겁고 젊으며 황색 별은 중년이다. 붉은색 별의 대부분은 노년으로 죽어가고 있다. 은하계 가운데는 여러 가지 종류의 별이 4천억 개가량이나 있으며 복잡하고 질서 있는 우함을 지니고 움직이고 있다. 각개의 별의 집단은 우주 속의 섬과 같은 존재이다. 섬과 섬 길이는 몇 광년씩이나 떨어져 있다. 몇 개의 별 주위에는 수백만을 헤아리는 암석의 작은 세계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진화의 초기 단계에서 얼어붙어 버린 행성계이다. 별시 많은 별들이 우리 태양계와 같은 행성계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 행성계의 가장자리 쪽에는 거대한 가스 모양의 행성이 있을 것이다. 행성 중에 몇 개에는 지적인 생물이 살면서 거대한 토목공사로 행성의 표면을 개조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적인 생물은 우리의 형제자매이다. 우리는 이제 지구에서 1광년 되는 곳까지 왔다. 여기는 지구의 뒷마당이다. 거대한 눈덩이가 모여서 둥근 공 모양의 무리가 되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 이것은 혜성의 핵이 되는 것이다. 이따금 다른 별이 이 눈덩이 무리의 근처를 통과하게 되면 그 약간의 인력으로 눈덩이 하나가 이끌려 나와 태양계 속으로 달려간다. 우리들의 태양계의 행성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들은 태양에게 붙들려 인력에 의해 원에 가까운 궤도를 돌며 태양빛을 받고 있다. 명왕성은 플라톤은 메타안의 얼음으로 뒤덮여 있고 단 한 개의 위성 카론을 데리고 있다. 이 행성은 멀리 떨어진 태양의 빛으로 비춰지고 있을 뿐이므로 지력의 공장 속에 있는 조그만 광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거대한 가스 모양의 행성이 줄지어 선다. 애왕성 넵툰, 천왕성 우라노스, 토성 세턴, 그리고 목성, 이들은 모두 얼음덩이 같은 달을 거느리고 있다. 이 같은 가스 모양의 행성과 날아다니는 빙산의 안쪽에는 따뜻한 암석의 세계가 있다. 거기에는 붉은 행성 마르스가 있다. 화성에는 우뚝 솟은 화산과 긴 계곡과 모래폭풍이 있다.
우리들에게 가장 가까운 태양은 수소가스와 헬륨가스의 지옥이다. 거기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빛은 태양계 안에 넘치고 있다. 우리들은 아주 조그마한 청색과 백색의 우리들의 세계로 돌아왔다. 아무리 상상을 해도 이룰 수 없을 만큼 광대한 우주의 태양 속에서 우리들의 세계는 미아와 같은 존재이다. 우리에게만 귀중할 뿐이다. 지구는 우리의 집이며 어버이이다. 한 가지 형의 생명이 여기서 진화했다. 인류는 여기서 자기들의 시대를 맞이했다. 여기에는 질소가스로 된 푸른 하늘이 있고 태양이 있고 시원한 숲과 목장이 있다. 우리들은 우주의 공간과 시간 속을 여행해 왔다. 그러나 물질이 생명을 얻어 숨쉬고 있는 곳은 지구뿐이다. 우주 속에는 이 같은 세계가 수없이 흩어져 있으리라. 그러나 그 수색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인류의 남녀가 100만 년 이상에 걸쳐 지극히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축적해온 지식을 동원하여 우리는 타 생명 세계를 찾는 것이다. 인간은 원래 별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지금 잠깐 지구라고 불리우는 세계에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고향의 별로 돌아갈 여정에 오른 셈이다. 지구를 측량한 사나이, 인류가 성취한 발견의 대부분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지구는 작은 세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도 근동에서 발견되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이다. 기원전 3세기 알렉산드리아에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나이가 있었다. 그를 부러워하던 친구 중 한 사람은 그를 베타라 불렀다. 에라토스테네스는 세상에서 두 번째로 여러 가지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두 번째라는 베타라는 별명을 지은 것이다. 그러나 그는 모든 일에 대해 알파였다. 그는 천문학자였고 역사학자였고 지리학자, 철학자, 시인, 극평론가, 수학자였다. 그가 쓴 책의 제명은 천문학, 아스트로노미에서 아픔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하여까지 이루고 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장직에도 있었는데 어느 날 파피루스의 책을 읽었다. 그 책에는 나일강 제1의 급류에 가까운 시에네라는 남쪽의 변경지방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었다. 그곳에서는 6월 21일에 정오가 되면 수직으로 세운 막대기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1년 중 낮이 가장 긴 아지날, 시각이 정오에 가까워지면 사원의 원기둥의 그림자는 짧아지며 정오에는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태양은 깊은 우물의 수면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게 된다. 그것은 일반 사람이라면 지나쳐버리기 쉬운 사실이다. 그러나 에라토스테네스는 일상사를 곰곰이 생각한 그때 세계를 바꾸어 버렸다.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수직으로 세워놓은 막대기가 6월 21일 정오에 그림자를 들이우는지 어떤지를 관찰했다. 그림자를 들이운다는 것을 발견했다. 같은 시각에 시에네의 막대기는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고 북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의 막대기는 그림자를 들이운다. 무슨 까닭인가? 여기서 고대 이집트의 지도를 생각해보자. 같은 시각에 두 개의 막대기가 똑같이 그림자를 전혀 들이우지 않는다고 생각해보자. 지구가 편편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 태양은 이땐 바로 모든 곳의 머리 위에 있는 셈이다.
만약 두 개의 막대기가 똑같은 길이의 그림자를 들이운다면 이 경우도 역시 지구가 편편하다고 할 때 이치에 맞는 얘기가 된다. 태양의 빛은 두 개의 막대기에 대해 똑같은 각도만큼 기울어져 있는 셈이다. 그러나 같은 시각에 시에네의 막대기는 그림자가 없고 알렉산드리아의 막대기에는 그림자가 있다면 지구가 둥글다는 설명이 된다. 태양은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그 빛이 지구에 닿을 무렵에는 평행광선이 된다. 따라서 태양광선에 대해 다른 각도에서 막대기가 서 있다면 그림자의 길이에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에서 생기는 막대기 그림자의 길이 차이는 지구의 표면에 연하여 7도의 차이가 난다. 두 개의 막대기에 지구의 중심까지 뻗어 있다고 막대기가 지구의 중심까지 뻗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두 개의 막대기는 중심점에서 7도의 각도를 갖고 엇갈릴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7도라는 것은 지구의 전체 둘레 360도의 50분의 1이다. 에라토스테네스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에네까지의 거리를 발걸음폭으로 재도록 했는데 그 거리는 800km였다. 그거를 50배 하면 4만 킬로가 되는데 이것이 지구의 둘레라고 본 것이다. 에라토스테네스가 사용한 도구는 막대기와 눈과 발과 두뇌와 실험을 좋아하는 취미뿐이었다. 그것만으로 그는 지구 둘레의 길이를 작은 오차로 산출했다. 그 무렵 지중해 연안에 사는 사람들은 뛰어난 항해술을 가진 것으로 유명했다. 지구가 둥근 공 모양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누구라도 항해해보고 싶어질 것이다. 에라토스테네스의 시대보다 400년 전에 이집트 왕 네코에게 고용된 페니키아의 선단이 아프리카를 일주했다. 그들은 부서지기 쉬운 배를 타고 홍해의 항구를 떠났을 것이다. 이 영웅적 항해는 3년이 걸렸으나 그것은 현대의 탐색선 보이저가 지구로부터 토성까지 나는 데 필요한 세월과 거의 맞먹는다. 에라토스테네스의 발견 이후 모험을 즐기는 선원들이 장대한 항해를 시작했다. 미지의 대양을 향해 갈 때 매일 밤 수평선과 성좌와의 위치관계를 관측해서 위도를 알아냈다. 그러나 경도는 알지 못했다. 미지의 대양 항복판에 있을 때 낯익은 성좌가 보이면 선원들은 마음이 편안해졌을 것이다. 가장 오래된 도서관. 알렉산드리아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도서관과 그에 부속된 박물관이다. 그것들은 문예와 학술을 주관하는 히랍의 9자매 신에게 바쳐진 것이다. 이 전설적 도서관 건물 가운데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최대의 것은 세라피움이라 불리는 지하실이다. 세라피움이란 원래 세라피스 신을 받드는 신전을 말한다. 여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도시의 두뇌와 영광의 장소였다. 이 도서관의 학자들은 우주 전체에 대해 공부했다. 코스모스란 말은 카오스에 반대되는 말이다. 코스모스는 모든 것의 깊은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것은 물리학, 문학, 의학, 천문학, 지리학, 철학, 수학, 생물학, 공학 등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세계였다. 과학과 학문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 도서관은 인간이 최초로 조직적으로 진지하게 세계에 대해 지식을 집대성한 장소였다. 거기에는 에라토스테네스 외에 히파르코스라는 천문학자도 있었다. 그는 성좌도를 만들고 별의 밝기를 측정했다. 유클리드도 있었다. 기하학을 훌륭하게 체계화한 사람으로 기하학에는 왕도가 없다라는 말을 남겼다.
디오누시오스는 단어의 품사를 정의하고 유클리드가 기하학에서 성취한 것 같은 업적을 언어학에서 성취하였다. 생리학자 헤로필로스는 지식이 머무는 곳은 심장이 아니라 뇌라는 것을 밝혔다. 헤로는 톱니바퀴 장치와 증기기관을 발명하고 자동기계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이것은 로봇에 관한 최초의 저술이다. 베르가의 아폴로니오스는 타원, 포물선, 쌍곡선이 원추곡선임을 보여주었다. 행성이나 해성은 이와 같은 곡선 궤도를 따라 날아다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전에 최대의 기술적 천재였던 아르키메데스도 이곳에 있었다. 천문학자이며 지리학자인 프톨레마이오스도 있었다. 그는 아스트롤로지에 관한 자료의 대부분을 수집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그의 학설은 그 뒤로 1500년간이나 지배적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같이 위대한 남성들에 섞인 위대한 여성도 있었는데 수학자이며 천문학자인 히파치아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녀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최후의 비추로서 장설된 지 7세기 뒤에 이 도서관이 파괴될 때 도서관과 함께 순사했다. 알렉산더 대왕의 뒤를 이은 이집트 왕들은 히라빈들이었으나 그들도 학문을 사랑했다. 그들은 수세기에 걸쳐 연구를 지원하고 빼어난 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거기에는 10개의 거대한 연구실이 있었고 각각 다른 테마를 연구하도록 할당되어 있었다. 도서관 심장부에는 갖가지 장소가 있었다. 도서관 사람들은 세계의 모든 문화, 모든 언어의 책을 찾느라 애를 썼는데 그들은 해외의 사람을 파견하여 책을 사모았다. 상선이 알렉산드리아에 들어오면 경관이 배안을 샅샅이 수색했다. 책을 찾아내기 위해서였다. 이 도서관에는 파피루스의 손으로 직접 쓴 두루마리가 500만 권 가까이 있었다고 한다. 이 책들은 어찌 되었나? 이 책들을 낳은 고대의 문명은 붕괴해버렸고 도서관은 파괴되어 버렸다.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 예를 들어 도서관 장소 중에는 사모스 섬의 아리스타르코스라는 천문학자가 쓴 책이 있었는데 이 책은 지구가 행성의 하나임을 설명하고 있다. 지구도 행성과 마찬가지로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으며 별들은 먼 곳에 있다고 이 책에는 쓰여 있다. 아리스타르코스의 이 책을 잃어버린 것은 애석한 일이다. 200억 년의 역사, 우리 과학자들은 고대 세계의 과학을 웃돌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의 역사적 지식 가운데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공백이 있다. 베로소스라는 바빌로니아의 승려가 3권의 세계사책을 저술한 사실을 우리는 안다. 그러나 그것은 사라졌다. 이 세계사의 1권은 천지창조에서 대홍수까지의 일을 다룬 것인데 베로소스는 그 기간이 43만 2천 년에 걸린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구약성서 연대기의 100배나 되는 기간이다. 베로소스의 책에 담긴 내용이 궁금하다. 고대인들은 세계가 오래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 우주는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들은 우주의 여러 가지 것을 조사해 본 결과 우리들이 먼지 가운데 있음을 알았다. 우리는 거대한 우주 공간 속의 먼지에 불과하다. 우리들은 영원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짧은 순간만을 산다.
우주는 가장 최근의 탄생에서부터 헤아려 보아도 150억 년 또는 200억 년이나 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 빅뱅이라 불리는 무시무시한 폭발이 있었던 때를 기점으로 헤아린 횟수인데 그 우주 개벽때는 은하도 별도 행성도 생명도 문명도 없었다. 대폭발의 혼란으로부터 질서 있는 우주로 바뀌는 과정에서 물질과 에너지의 전환이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 시작했으며 그것을 볼 특권을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보다 지적인 생물이 살고 있을 것을 발견할 때까지 우리들 자신이 모든 전환 가운데서 가장 눈부신 전환이다. 우리들은 대폭발의 머나먼 자손이며 우주 속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이제 그 우주를 이해하고 어느 정도 그 우주를 전환시켜버리고까지 하고 있다. 제2장 우주의 멜로디. 생명은 바다에서 탄생. 지구는 46억 년쯤 전에 우주 공간에 성간가스와 먼지가 응축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후 얼마 안 된 40억 년쯤 전에 원시지구의 바다나 대양 안에서 생명이 나왔다. 최초의 생물은 단세포 생물이어서 정교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한 초기 무렵에는 대기 중에 수소 원자를 많이 가진 단순한 분자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 분자의 번개가 작용하거나 태양의 자외선이 부딪히거나 하여 분자는 분해되었다. 분해된 파편은 재화합하여 복잡한 분자가 되었다. 이러한 초기의 화학 반응으로 만들어진 것은 대양의 물에 녹고 대양의 물은 유기물의 수프가 되었다. 이 수프는 점차 복잡한 것으로 되어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자신과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분자가 만들어졌다. 그것은 수프 안에 다른 분자를 재료로 하여 자기 자신의 복제품을 만들 수 있었다. 이것이 디옥시리보핵산 DNA, 디옥시리보누클레익 애시드의 가장 오래된 조상이었다. 이 DNA야말로 지구 생물의 핵심이 되는 분자다. 사다리 같은 모양인데 나선형 계단처럼 꼬여있다. 사다리의 발걸이는 4개의 다른 분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4개의 분자가 유전 정보의 4개의 보호가 되고 있다. 사다리 발걸이는 누클레오타이드라고 불리며 생물이 자기 자신의 복제를 만들 때 유전적 지시를 한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전부 다 다른 지시서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모두 같은 말로 씌어 있다. 생물이 제각기 다른 것은 핵산의 지시서 하나하나가 다르기 때문이다. 돌연 변이는 누클레오타이드에 변화가 있을 때 생기며 다음 세대에도 전달되어 유전해 간다. 돌연 변이는 누클레오타이드의 변덕스러운 변화에 따라 일어나며 대부분은 그 생물에게 해롭다. 그것은 기능하지 않는 효소를 낳는 것 같은 지시서의 변화이다. 그 생물이 보다 좋은 것으로 되는 돌연변이가 일어나려면 긴 세월이 필요하다. 진화를 일으키는 것은 그와 같이 드문 사건이다. 직경 1천만 분의 1cm라고 하는 누클레오타이드 위에 조그만 변화가 일어났을 때에만 진화가 일어난다. 40억 년쯤 전의 지구는 분자들의 에덴 동산이었다. 거기엔 아직 분자를 먹어버리는 일은 없었다. 어떤 분자는 천천히 재료를 모아 자기 자신과 같은 것을 낳음으로써 복제품을 남겼다.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분자들은 복제를 만드는 솜씨가 좋아졌다. 특별한 기능을 갖는 분자가 어울려 일종의 분자 집합체를 만들었다.
그것이 세포였다. 오늘날 식물의 세포는 작은 분자의 공장을 갖고 있다. 그것은 엽록제라 불리우며 광합성을 담당한다. 태양의 빛과 물과 이산화탄소로부터 탄소와 물과 산소를 만들어낸다. 한 방울의 혈액 속의 세포에는 또 다른 종류의 분자 공장이 있다. 그것은 미토콘드리아로서 음식과 산소를 합쳐 쓸모있는 에너지를 빼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동물이나 식물의 세포 속에 있는 이 같은 공장은 옛날엔 단독으로 살았던 세포일 것이다. 약 30억 년 전까지는 단세포 식물이 수없이 결합했다. 그것은 하나의 세포가 분열하여 두 개가 되었을 때 그 두 개가 나누어지지 않는 돌연변이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다세포 생물이 만들어진다. 당신의 몸도 세포들의 집단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사회이다. 당신의 몸은 100조가량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들은 세포 집단이다. 섹스가 발명된 것은 20억 년쯤 전의 일이다. 그 전에는 생물의 새로운 변종은 돌연변이가 중첩되는 경우에만 생겼다. 그러나 성이 발명되었기 때문에 두 개의 생물이 DNA 보호의 책을 한 절씩, 한 페이지씩 몽땅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새로운 변종이 만들어져 선택이라는 채로 걸러지게 되었다. 성을 행하는 생물들은 선택되고 성에 관심을 갖지 않은 것들은 멸종했다. 전멸되지 않은 것은 20억 년 전에도 있었던 미생물 뿐이다. 우리 인간도 DNA의 교환에 공헌하고 있다. 생명을 지배하는 DNA. 세상에는 몇백억 종류나 되는 유기화합물이 있다. 그러나 생명의 기본적 활동에 이용되는 것은 50종류 정도이다.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해 같은 형태의 반응이 신중하게 반복된다. 생명의 진정한 핵은 세포의 화학 반응을 제어하고 있는 단백질과 유전적인 지시를 전달하는 핵산이다. 그 두 개의 분자는 모든 동물, 식물에 공통된다. 떡갈나무도 나도 똑같은 물질로 되어 있다. 살아있는 세포 속은 하나의 세계이다. 세포의 정교한 구조는 40억 년 동안 진화해온 결과이다. 세포 속은 미공처럼 복잡하고 섬세하다. 세포는 거기에서 분자를 변화시키고 그곳에 에너지를 축적시켜 분열을 위한 준비를 한다. 세포 속으로 들어가 주위를 보면 분자 알갱이의 대다수가 단백질임을 알게 된다. 단백질 가운데 중요한 것은 효소이다. 그것은 세포 속의 화학 반응을 제어한다. 효소는 일관 작업하는 조립 공장에서 일하는 직공들과 같다. 각각의 효소는 분자에 작용하는 데 있어 전문 분야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제4단계 직공은 뉴클레오타이드의 구아노신 인산을 조립하며 11단계 직공은 당의 분자를 해체한다. 그러나 효소가 공장의 감독은 아니다. 책임자는 핵산이라고 하는 분자이다. 책임자들은 세포 속 깊숙한 곳에 금지된 도시에 살고 있다. 핵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세포의 핵 속에 관을 꽂아 속을 들여다본다면 폭발 사고를 일으킨 스파게티 공장과도 같은 광경을 볼 것이다. 태엽이나 종이로 꼰 끈 같은 것이 엉클어진 채 수없이 많이 꽉 차 있을 것이다. 그것은 두 종류의 핵산이다. 하나는 DNA,
그는 자기가 뭔 일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또 하나는 RNA. 이것은 DNA가 바라는 지시를 세포의 다른 부분에 전달한다. 이 두 가지는 40억 년의 진화에 의해 생겨난 최고의 분자이다. 이들은 세포와 나무와 인간을 어떻게 하여 작용시키는가 하는 정보를 모두 저장하고 있다. 인간의 DNA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보통 쓰는 말로 적는다면 100권의 두꺼운 책이 될 것이다. DNA는 어떻게 하면 자기와 같은 복제를 만들 수 있는가를 알고 있다. 이중 나선 모양인데 서로 얽혀있는 두 개의 나선형 계단이다. 두 개의 끈의 누클레오타이드가 순서대로 연결되어 그것이 생명의 말이 되고 있다. 복제를 만들 때 이중 나선은 꼬임을 풀어주는 특별한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 분리되고 저마다의 끈이 자기와 같은 복제를 만들어낸다. 그때 세포 액속 끈끈한 액체 속에 떠있는 누클레오타이드가 합성의 재료로 사용된다. 꼬임을 푸는 작업이 시작되면 DNA 폴리메라제라고 하는 효소가 복제 만드는 일을 돕는다. 그 작업에 실수가 생기면 어떤 한 효소가 그 실수 부분을 집어내버리고 잘못된 누클레오타이드 대신에 올바른 누클레오타이드를 넣어 수리한다. 이 같은 효소는 무서운 위력을 가진 분자 기계이다. DNA는 자기 자신의 정확한 복제를 만들어 유전을 실행할 뿐 아니라 전령 RNA라고 불리는 또 하나의 핵산도 합성하여 그에 의해 세포의 활동을 지시하고 신진대사를 관리한다. 그 전령 RNA는 핵 밖으로 나가 정확한 시간 장소에서 효소를 만들어낸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는 1분자의 효소가 완성되어 있으며 이번엔 그것이 세포 화학 반응의 한 가지를 명령한다. 인간의 DNA는 누클레오타이드의 발걸이가 100억 개 늘어선 사닥다리이다. 이 많은 수의 누클레오타이드 가운데 대부분은 의미 없는 것들이다. 핵산의 분자 가운데 일부만이 우리의 몸에 필요하다. 그러나 핵산을 이어붙이는 유익한 방법의 수는 엄청 많다. DNA 지시에 따라 만들어지는 각 개개에 따른 인간의 총수는 엄청 많은 것이다. 방전으로 생기는 유기물. 코넬 대학에 있는 나의 연구실에서는 생물이 탄생하기 전에 유기화합물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생명의 음악의 음표를 몇 개인가 만들어 보려는 시도이다. 우리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같은 혼합기체를 만들고 그 속에서 전기 불꽃을 방출시킨다. 혼합기체는 수소, 가스, 수증기, 암모니아, 메탄, 이오화수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현재의 목성에 있는 혼합기체와 똑같다. 전기 불꽃은 번개를 대신한 것이다.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유리로 된 용기는 처음에는 투명하다. 처음에 넣은 혼합기체는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전기 불꽃을 10분간 방출시켜주면 이상한 갈색 물질이 줄기가 되어 유리 용기의 내벽을 흘러내린다. 생명의 재료가 되는 물질은 쉽게 만들어진다는 것은 명백해졌다. 이런 실험은 1950년대 초기 스탠리 밀러가 처음으로 시작했다. 밀러는 그 무렵 대학원생으로서 화학자인 유레이 밑에서 연구하고 있었다. 유레이는 초기의 지구 대기는 우주의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수소가스를 포함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했었다. 그리고 유레이는 그 수소가스는 지구에서 우주로 차츰 도망쳐 갔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거대한 목성의 경우는 인력이 강해 수소가스를 잃지 않았다. 유레인은 생명은 수소가스가 없어지기 전에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이와 같은 혼합기체 속에서 전기 불꽃을 방출시키는 실험을 제안했을 때 의심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유레인은 바일슈타인이야 라고 대답했다. 바일슈타인이란 28권에 달하는 독일책으로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중요한 유기 화합물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유레인은 이와 같은 실험에 의해 생명에 주려고 되는 모든 물질을 만들어내려고 기대한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작은 생물은 바이로이드이다. 그것은 1만 개 이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재배식물의 몇 가지의 다른 병을 일으키게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생물에서 진화하여 생긴 게 아니라 꽤 복잡한 생물이 아주 최근에 더욱 진화하여 생긴 것이다. 이 바이로이드보다 더 단순한 것은 없다. 바이러스는 핵산이 단백질의 옷을 입은 것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바이로이드는 핵산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은 DNA의 직선적인 한 가닥의 끈이거나 고리로 된 RNA이다. 이렇게 작은 바이로이드가 번성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기생생물이기 때문이다.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바이로이드는 보다 크고 건전한 세포의 분자 기계를 빼앗는다. 그 세포는 자기와 같은 세포를 만드는 공장인데 바이로이드는 그것을 보다 많은 바이로이드를 만드는 공장으로 바꾼다. 기생하지 않고 독립해서 생활하고 있는 최소의 생물은 PPLO와 그것을 닮은 미생물일 것이다. 그들은 약 5천만 개의 원자로 만들어져 있다. 현재의 지구상의 환경은 단순한 생물에게 있어서 그리 편한 것은 아니다. 단순한 생물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 일하지 않으면 안 되며 자기들을 먹어버릴 다른 생물에게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우리의 행성의 역사가 막 시작된 무렵에는 수소가 많이 함유된 대기에 태양빛이 쏘여져 엄청난 양의 유기화합물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기생하지 않는 단순한 생물이라도 살아남을 기회가 있었다. 최초의 생물은 독립해서 생활하는 바이로이드와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한 줌의 물질에서 이 같은 생물을 만들어내는 실험은 금세기 말쯤에는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생명의 기원이나 유전자 암호의 기원에 대해서는 연구할 것이 많다. 우리들이 이 같은 실험에 나선 지는 아직 30년밖에 되지 않았다. 자연은 그보다 40억 년도 더 전에 같은 실험을 시작했었다. 이 같은 실험은 지구만의 것이 아니다. 원시적인 기체와 에너지원은 우주 공간 어디에나 있다. 우리들의 은하계 안에 있는 10억가량의 다른 세계에서도 틀림없이 같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었을 것이다.